안녕하세요. 김대유 교수의 오늘 이 사람은입니다. 김대유 교수의 오늘 이 사람은 정치, 경제, 문화, 사회에 이슈가 되거나 시민들이 특별히 알아야 할 지식과 교양을 다루는 프로입니다. 오늘은 전국 특성화 고등학교 노동조합의 윤설 지부장님을 모시고 많은 이야기들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윤 지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지난주 토요일 날 새롭게 선출된 전국 특성화고 노동조합 경기지부 지부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윤설이라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궁금한 것은 이제 노동조합 그러면 그것도 고등학교. 네. 보통은 이제 교사 노동조합이 있고요. 이런데 윤 지부장님이 이제 지난주 선출되셨다고 했는데 그럼 특성화 고등학교 학생들의 노동조합인지 졸업생들의 노동조합인지 그 성격을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저희가 처음 노동조합을 만들어졌던 건 2018년도 5월 1일 노동절에 아주 당차게 졸업생들과 함께 출범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저희가 명칭 자체도 전국 특성화고 졸업생 노동조합이었고, 그때 당시에는 고등학교 생활 이후에 취업 후 노동 현장에서 특성화고라고 해서 고졸차별을 겪거나 좀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는 현실을 바꾸기 위해서 졸업생들이 뭉쳐서 노동조합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실습 제도가 바뀌게 됐어요. 사실은 2018년도에 그 이민호군 그 제주 삼다수 이민호군 참사 이후에 2018년도에 대대적인 실습제도 개편이 발생을 하면서 실제 3학년 2학기에 특성화고 3학년 학생들이 실습을 거의 나가지 못하게 되면서 졸업 후 경로가 불투명해지고 취업률이 해마다 반토막이 나는 시간이 됐고. 네, 잠깐 그러면 이제 2016년 그 구의역에서 네. 우리가 알고 있는 김군 참사 사건, 네. 엄청난 사고를 당해서 더군다나 실습 중에 이제 그런 일을 당했단 말이에요. 네. 그때부터 쭉 이런 움직임이 있다가 2018년에 노동조합을 이제 설립을 하고, 네. 지금까지 한 3년 정도 이렇게 이어져 왔는데, 네. 그 발단이 주로 이제 실습에 관련된 이제 문제에서부터 그쵸. 발단이 된 거군요. 네, 그리고 예. 구의역 김군, 2017년도 네. 이민호군 이러면서 저희가 실습에서 발생하는 산재 사고에 대해서 드러내는 활동과 실제 사고에 대해서 추모하는 활동을 고등학교 친구들이랑 원래 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특성화 고등학생 권리연합회라고 청소년 단체 활동을 시작을 하다가 자연스럽게 졸업생들이 생기니까 그럼 졸업생들은 취업 현장에서 일을 하고 있으니까 노동조합으로 우리가 이렇게 일하고 있는 노동 현장을 직접 바꿔나가고 고졸차별을 없애보자 라고 노동조합을 출범을 했던 건데, 실습 제도가 개편이 되면서 실제 많은 고등학생들이 3학년 2학기 졸업 시기에 실습을 많이 나가기도 하지만 1, 2학년부터 실습을 나가는 거예요. 1학년 때부터 나가는 네. 경우도 있어요? 네. 그게 점차 확대되고 있고. 미안한 얘기지만 아직 애기들이라고 뭐 엄마들이 그렇게 하는 고1이면 그쵸? 네. 어리죠? 네. 그렇기도 한데 실제 알바할 수 있는 나이긴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박근혜 정부가 새로 도입했던 특성화고 제도가 있었어요. 도제형 현장 실습이라고. 그래서 1학년, 2학년, 3학년 때 일주일에 한 번씩, 두 번씩, 혹은 3학년 때 많게는 3번씩도 나가게 되는데요. 그래서 3년 내내 꾸준히 실습을 나가고 자연스럽게 거기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현장 실습 제도가 전국의 많은 특성화고에 확대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친구들이 졸업 후에만 취업 현장, 노동 현장에 있는 게 아니라 1학년, 2학년 때부터 실제 회사에서 실제로 일을 하고 임금을 받아요. 네, 그 정리를 좀 해보면 이명박 때 뭐 전국에 100여 개 마이스터교가 세워지고 전문화하겠다. 네. 이렇게 했는데 이 마이스터교 이명박 때 차이점과 박근혜 때 도제형 차이점이 뭐가 있습니까? 이명박 정부 때 만들어졌던 마이스터고는 소위 말해 특성화고 안에서의 엘리트 학교예요. 원래 300개를 만들려고 했다가 네. 그렇게는 못했고 네. 거기도 물론 문제점이 많다고는 했는데 네. 도제형과 마이스터교 뭐가 다를까요? 마이스터고는 기능 대회라든지 아니면 취업을 준비하기 위한 NCS라던가 이런 실제 1, 2, 3학년 때 공부나 공부 시험 준비 실제 직업 교육을
좀 더 특화해서 배우는 학교라서 취업처도 실제 더 좋은 취업처가 실제 먼저 제공되는 등의 장점이 있는데, 도제 학교는 1학년 때부터 현장에서 실습을 하면서 소위 말해 유럽의 장인들처럼 장인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교육이 좀 특화되어 있는 마이스터고라서 좀 더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마이스터고, 그리고 도제 학교는 3년 내내 취업 현장에서 일을 실제로 하는 그 차이가 좀 있죠. 완전 실습 위주로 네. 바뀐 거군요. 네. 예. 그러면 기존의 마이스터교 학생들도 그렇게 바뀌었나요? 도제형으로? 그래서 도제 학교랑 마이스터고는 아예 분류가 다릅니다. 분류가 다르고요. 네. 그럼 지금 특성화고 그 노동조합은 주로 이제 도제형 학교 졸업생들 위주로 이렇게 구성이 됐나요? 졸업생이, 그래서 졸업생만 우리가 예. 노동조합 조합원으로 받을 게 아니라 실제 일을 하고 있는 재학생들이라면 노동조합에도 가입할 수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저희가 실제 작년 말에 민주노총 법률원에 요청을 하게 됐어요. 이게 문의를 요청드렸던 게, 실제 일하고 있는 재학생들이 이렇게나 많은데 원래는 좀 청소년의 노동조합 가입이 약간 꺼려지거나 이렇게 그게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는 상황은 아니었었기 때문에 법률원 검토를 통해서 청소년들이 일을 하고 있다면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실제 우리는 실습하는 도제형 현장 실습을 하는 거는 법적으로도 노동자성을 인정을 받아요. 그러니까 학생이면서 실습을 하거나 노동 현장에 있기 때문에 네. 동시에 학생이면서 노동자로 인정을 받고, 그리고 조합 설립이 가능하다는 유권 해석을 받은 거군요. 네, 그래서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재학생들을 조합원으로 받게 되면서 저희가 명칭 변경도 공식적으로 해서 졸업생을 빼게 된 거죠. 그래서 특성화고 재학생, 졸업생, 그리고 고졸차별, 이런 차별 해소를 원하는 모든 노동자들이 사실은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이제 시청자들의 궁금증이 다 해소가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특성화고 노동조합 그러면 이제 졸업생 위주로만 알았는데, 실제로는 재학생이면서 노동 현장에 가 있는 학생들까지 포함해서 노동조합을 구성했다. 대단히 우리 사회에 의미 있는 일이고요. 아주 분기점을 형성했다고 할 수가 있는데, 흔히 이제 제가 그 특성화고 선생님들, 교사들 이렇게 물어보니까 특성화고는 뉴스에 안 나온대요. 심지어 뭐 EBS 교육 뉴스에서도 일반고나 입시 이런 거에서 소외가 되고, 그래서 마치 특성화고 학생들이 투명인간이냐. 그리고 거기 교사들도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는 걸 봤어요. 그러면 이제 전체적으로 특성화고의 문제점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요. 일단은 재학생들 입장에서 이렇게 살펴보시면 가장 큰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요즘 뭐 4차 산업혁명 말이 많은데, 실제 노동 현장에서 사용되는 기술이라는 게 이렇게 시시각각 변화하는데, 그 시시각각 변화하는 흐름을 교육 과정이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게, 커리큘럼이 교과 과정이 걸 반영하지 못하는 게 가장 커요. 사실 특성화고를 입학한 친구들이 학교에 대해서 가장 먼저 실망하는 바가 선생님들이 전공 과목을 잘 가르치지 못한다 이거든요. 근데 선생님들 입장에서는요, 특성화고 교사로 왔는데 정말 성의를 다해서 가르쳤는데 학생들이 대부분 수업을 좀 잘 안 따라오더라. 그런데 그 선생님들한테 물어보면 학생들이 원하는 수업은 아닌 것 같다. 이 국가 교육 과정이. 이런 문제점은, 그런 문제점을 해결할 방법은 이제 결국 교육부가 교육과정을 고치는 수밖에 없는데, 학생들의 말에 귀를 기울일 생각이 별로 없는 거 아닌가요? 네, 그런 것도 있고, 실질적으로 저는 특성화고 선생님들을 보면 사실 마음이 되게 많이 아픈데, 정말 을 중에 을인 거예요. 학생들도 을 중에 을이지만, 네네. 제가 만약에 특성화고 선생님이었어도 정말 힘들었겠다. 매년 바뀌는 교과 과정을 연수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자격증이라는 것도 새롭게 계속 생겨나고 있고, 하다못해 뭐 코딩, 해킹 막 이런 것도 요즘 친구들이 가장 프로그래밍, 그렇죠. 이런 거 웹 개발 이런 거 되게 원하는 교육이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바로 취업으로 연계를 할 수 있다고 하는 보장도 없고, 그러니까 실업계고 전체적으로 받는 스트레스를 살펴보니까요, 정부에서 주는 예산만 갖고는 안 되니까 민간 기업체에 가서 예산을 따와야 되는. 네, 맞아요. 뭐 그분들 자주적인 얘기는 뭐 우리 앵벌이냐, 학생들 데리고 가서 예산까지 따와서 학교를 운영해야 되느냐, 이런 불만이 있더라고요. 실제 무슨 자격증 프로그램, 예를 들면
그 프로그램에 이수하는 학생들 몇 명에 따라서 얼마만큼의 학교 운영비를 그렇죠. 지원해준 네네. 그렇게 해서 학교 운영 자금을 따오셔야 되는 역할도 있고 그런데 심지어 취업처 실습처도 선생님들이 따오셔야 되는 문제가 있고 심지어 이 산업 변화에 따라서 자기의 교수 능력도 향상시켜야 되는 게 매년 압박으로 있고 그래서 선생님들의 부담과 어려움이 실제 많죠. 그래서 미안해요. 재밌다 표현해갖고 1학년 때 막 그 선생님들하고 막 불협화음 나오고 수업 진행 안 되고 막 서로 이렇게 막 대립되던 교사와 학생이 특성화고에서 한 3학년쯤 되면 서로 이렇게 뭐랄까 동정상련 감정을 느끼죠. 네네. 그래서 뭐 그 어려움을 호소하고 그 막 울더라고요. 특성화 선생님들도 막 이거 안 된다. 국가가 이렇게 학생들의 취업률만 그렇게 닥달하고 지원 안 해주고 아니 왜 이렇게 자격증은 또 많아요? 자격증이 계열별로 전공별로 너무나도 많고 자격증뿐만 아니라 그 전공 과목과 관련된 NCS 수업도 통과를 해야지. 그래서 NCS라고 하는 건 이제 국가가 공인하는 거잖아요. 공인 인증하는 건데 그 공인 인증도 뭐 학생들 의견을 받았다기보다는 좀 까다롭더라고요. 거의 수능처럼 느껴진다고 해요. 친구들 말로. 이를테면 이제 뭐 기존의 협회, 예를 들면 뭐 간호사 협회라든가 또 뭐 의료보건협회라든가 이런 협회들이 그거 정하더라고요. 국회의원들하고 해서 법률 정하고 그 과정에서도 학생들이나 교사들의 의견이 반영되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거의 반영되지 그렇죠. 않는다라고 생각하고 NCS 자체 수업도 소위 말해 학교에서는 특별반을 운영해서 NCS 교육을 시켜줘요. 그것도 인문계 고등학교에서 뭐 우열반처럼. 네, 맞아요. 그래서 처음부터 공부 성적이 좋은 상위 뭐 20%, 30% 중에서도 뭐 취업을 희망하고 진학을 희망하지 않아야 되며 이런 까다로운 절차가 있어서 실제 특성화고 친구들 중에서 NCS 교육을 제대로 받는 친구들이 많이 없어서 3학년 2학기 때 좌절하는 친구들이 많죠. NCS 점수가 없으면은 못 넣는 기업들이 있는데. 네. 그리고 지자체하고 교육청하고 이렇게 좀 민간 기업이 있는데 이제 지부장님께서 느끼실 때는 이 세 기관, 이를테면 이제 도청, 교육청, 또 민간기업, 이런 세 주체가 학교에 대한 지원은 원활하게 잘 이루어지는지 모르겠습니다. 지부장님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좀 더 파악은 해봐야겠지만 예산이 저는 적지 않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아까 앞서 말했던 도제 학교로 선정이 되기만 해도 그 교육부에서 고용노동부로 금액을 지원을 해주고 그 금액을 갖고 도제학교 운영을 하는 시스템인데 실제 그 금액이 적지 않아요. 그래서 도제하는 친구들의 식비도 지원해줄 수 있고 뭐 자격증 교육 프로그램이라던가 NCS 교육 뭐 이런 강사비로 나갈 수 인건비도 나갈 수 있고 담당 전문 인력도 배치할 수 있는 금액까지도 다 이게 제공이 되거든요. 근데 그런 게 실질적으로 학생들한테 많이 안 가지 않나 하는. 그러니까 이제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데 이제 지부장님이 이제 이 단체를 좀 운영하시다 보면 국회의원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입법도 해야 되고 또는 뭐 국정감사 통해서 지금 말씀하신 예산의 집행구조 문제도 좀 해야 되는데 국회의원들이 좀 관심을 갖고 협조를 좀 하는 편인가요? 특성화고 문제에 관심이 있는 국회의원이 저는 얼마나 많이 있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저희가 노동조합으로 창립하기 이렇게 본격적으로 활동을 하기 이전에 특성화 고등학생 권리 연합회 활동을 하면서 저희가 경기도 의회에서 졸업생들과 이런 뭐 노동계, 교육계 이런 인사들 초대해서 재학생들과 함께 서로 정보 교류하고 실제 특성화고 문제의 현안은 무엇이 있는지 재학생들이 알면 어떤 좋은 이점들을 졸업생들이 같이 공유해 줄 수 있는지 그런 특성화고 졸업생 토크라는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었어요. 그래서 경기도에서도 지원을 받고 근데 실제 그 자리에 경기도 의원분 중 한 분이 오셔서 이 자라나는 고등학교 학생들이 알기에 너무 부정적인 얘기를 여기서 얘기한다고 소위 말해 거기서 난동을 아예 난동을 피우셨고 아예 그 행사 진행을 못하게 난장판이 되게 만들으셨는데
실제 그때 담겨 있었던 내용이 어려운 내용이라던가 뭐 거짓된 내용 하나도 없었고 예, 예. 특성하고 현장 실습생들의 산재에 관한 얘기가 있었어요. 네, 그래서 구의역 김군, 제주도 이민호군 뿐만 아니라 그 전에 있었던 산재에 대해서 재학생들이 산재에 대해서 알고서 미리 대비하고서 현장에 나갈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산재 교육을 포함하는 전체 프로그램을 진행했던 건데 결국에는 그 도중에 막 난리를 치시고 학생들은 바깥으로 나가고 소동이 피하면서 결국엔 그 행사를 진행하지 못하고 경기도 공무원분들도 어쩌지 못하는 그런 네네. 일이 있었거든요. 예, 뭐, 이 산업재해, 특히 그 산업 안전의 문제는 특수화고만의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네. 모든 일반 초등학교부터 배워야 되는 것이고 교과서에 실어야 되는데 우리나라 교육에서 이 노동, 안전 이런 문제에 대한 약간 알레르기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알레르기가 있죠. 그래서 제가 그때 선생님들도 많이 오셨거든요. 특성화고 선생님들도. 근데 하시는 말씀이 저는 너무 인상적이었어서 기억에 남는, 이게 좋은 의미로 인상적이진 않고요. 그러니까 세상에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는데 그거를 다 그대로 알려주면은 친구들이 희망을 잃지 않겠냐고. 근데 좀 더 긍정적인 면만을 교육적인 입장에서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좀 많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친구들이 스스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눈도 있어야 되고 거기서 판단할 수 있는 능력도 학교에서 배울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좋은 면만을 보여줘서 희망적으로 살아간다? 이거는 좀 맞지 않다. 좋은 면만 본다고 세상이 갑자기 희망적일까? 졸업 후의 현실은 전혀 희망적이지 않아서 그때도 좌절에 빠질 텐데. 그러니까 이제 너희들만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굳이 가서 막 안 좋은 거 얘기하고 그렇게 제 얘기하고 사회가 그렇게 되면 시끄럽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럼 다시 좀 돌아가서 학교의 이제 커리큘럼 문제를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이제 실습 제도에 대해서 좀 더 좀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학생들이 주로 3학년 때 나가던 실습을 1, 2학년 때 나가기도 하고 이렇게 지금은 혼재되어 있는데 지부장님이 생각하시는 실습제도에 어떤 바람직한 대안이 있다고 한다면 뭐가 있을까요? 실습이 큰 부류로 우선은 이전에 2017년도까지의 실습을 파견형 현장 실습이라고 해요. 예. 그래서 실제 직장에 이렇게 근무 취업처에 나가서 일을 하면서 현장 실습을 3학년 2학기부터 나가서 여름방학부터 나가기도 하고 거기서 실제 임금을 받으면서 졸업 후에 취업까지 연계될 수 있도록 하는 건데 거기서 실제 임금을 제대로 지급을 받지 못하거나 부당한 일을 당하는 산재 사고가 많았기 때문에 교육부가 정책을 2018년도에 학습 중심형 현장 실습으로 바꿔요. 그러면서 그 전공 교과와 유관이 되어 있어야 하고 취업이 연계될 수 있어야지만 실습을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취업처 선정 기준도 굉장히 까다로워진 거예요. 기업체를 선정하는 기준이. 그러면서 현장 실습 취업처가 뚝 떨어지게 돼요. 소위 말해 2018년도 졸업생들부터는 한 반에 한두 명 빼고 거의 다 나갔던 현장 실습이 한 반에 한두 명만 나가는 현장 실습으로 바뀌었어요. 아예. 거의 못 나가는 거죠? 맞아요. 네. 기준이 강화되니까 네. 취업처가 제한되고 없는 거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대안으로 1, 2학년부터 나가는 도제 학교가 원래 그때도 있었거든요. 네네. 이게 전국적으로 확대되게 됐고. 예. 2018년부터. 네. 예. 그리고 선취업을 해야지 실습을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취업이 확정이 된 후에 3학년 2학기에 조기 취업으로 인한 실습 형태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지금 조합원들, 3학년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8월 달에 진행을 했었어요. 그래서 학교에 파견형 현장 실습이 존재하느냐. 근데 근처에 여기 경기도권에 있는 저희 조합원이 있는 학교에서는 실제 한 명도 없다가 답변이었어요. 아니, 그러면 그렇게 많이 나가던 실습 현장이 뭐 기준이 엄격하게 되면서 제한되고 나갈 데가 없고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근데 가장 큰 문제는 취업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실습처가 줄어든 거예요. 그러면 실제로 지금 이제 치솟는 실업률 그리고 요즘 이제 코로나 이후에
중소기업들이 많이 몰락한 것도 연관이 좀 있는가요? 네, 아무래도 연관이 있죠. 또 한 가지 그 가까운 일본만 해도요. 대학교 4학년 2학기 때쯤 되면 이제 이렇게 실습을 조기 취업을 나가요. 그런데 일본의 실업계 학교 학생들은 우리나라처럼 그렇게 실습 나가는 일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졸업을 하면 회사가 아예 1년 과정을 그 훈련 과정을 둬요. 그래서 신입사원 뽑으면 자체에 맞는 그런 이제 훈련을 시켜서 정사원으로 이렇게 발돋움할 수 있게 하는데, 우리나라 예가 특이한 예더라고요. 독일에도, 우리 도제가 발달한 독일도 학생을 이렇게 노동자로 이게 막 1학년 때부터 데려가서 산업 현장에서 이렇게 노동자로 그렇게 이제 활용하는 경우는 없더라고요.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그러면 학생들한테 그런 노동 현장에 그렇게 투입되게 된 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근데 이전에는 실제 노동력이 필요해서 노동 현장에 학생들을 투입한다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그 표현이 맞을 수는 있는데, 저는 도제 시스템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거든요. 이게 뭐냐면 아까도 학교가 그 산업 그 변화 시기에 발맞춰서 교과 과정이 맞춰지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 직업교육을 이론적인 걸 듣고서 학내에서 실습할 수 있는 여건이 받쳐주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실제 산업 현장에서 실습을 통해서 직무 능력을 향상시켜야 될 필요성이 학생들은 있는 거예요. 월급을 받고 안 받고를 떠나서, 물론 일을 하면 받아야 되지만, 여기 수원에서도 좀 잘 나간다는 좀 공업계열 학교가 있는데, 사실 이렇게 말하면 어딘지 바로 다 알 텐데 뭐 20년 넘은 자동차로 아직도 실습한다고. 네, 어딘지 알겠습니다. 네. 그런 얘기가 있을 정도로 학교 현장에서 직업교육 실무 능력을 향상시켜주기가 어려워요. 게다가 컴퓨터도 계속 새로운 좋은, 소위 말해 최고의 사양의 컴퓨터가 있어야지 프로그래밍도 디자인도 할 수 있는데, 그게 다 받쳐주기가 쉽지가 않잖아요.